안녕하십니까. 오늘 한국의 근현대사 속에 숨겨진 우리의 헌법 이야기, 오늘은 6차시 제11강, 12강을 진행을 할 겁니다. 오늘은 드디어 제3공화국 헌법으로 넘어가고 우리 한국이 본격적인 제3공화국 헌법의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지난 시간에 봤던 제2공화국 헌법, 즉 그 3차 개정헌법과 4차 개정헌법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5차 개정헌법의 역사와 주요 내용, 그리고 6차 개정헌법의 역사와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3차 개정헌법과 4차 개정헌법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3차 개정헌법의 주요 내용은 기본권의 어떤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침해 금지 조항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그리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 검열 제도가 금지된 상황, 그리고 세 번째로는 3.15 부정선거의 영향으로 전 세계 헌법 중에서 거의 유일무이하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에 들어와서 헌법기관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역사적 교훈, 그리고 마찬가지로 3.15 부정선거의 영향으로 공무원이 어떤 정치적 중립성, 그리고 공무원의 신분 보장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내용, 그리고 마찬가지로 정당 중앙이 신설이 되고, 소위 말하는 방어적 민주주의의 한 형태인 위헌정당 해산제도가 우리 헌법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제의 정부 형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국민들이 경험하고, 대통령제보다는 새로운 형태의 정부 형태를 구현해보자라고 한 취지로 의원내각제 정부 형태가 최초로 우리 헌법에 규정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어떤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 그리고 재판의 정치적 중립성을 중요하게 여기기 위해서 선거인단이 선출하는 형태로 바뀐 부분, 그리고 현재 지금 운영되고 있는 헌법재판소 규정이 헌법에 최초로 들어가게 된 내용이 3차 개정헌법의 내용이었고, 4차 개정헌법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3.15 부정선거와 관련된 관련자 처벌, 그리고 자유당 어떤 이승만 정권 하에서 부역했던 자들에 대한 처벌을 위한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부칙 개정이 바로 4차 개정헌법의 주요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자유당 정권 하에서 반민주 행위자들을 처벌하려고 했는데,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이라고 하는 우리 헌법상의 대원칙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어서 헌법 부칙을 개정해서 그 헌법적 근거를 마련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4차 개정헌법은 법률 불소급의 원칙, 특히 이제 국민들이 형벌을 가하는 형벌 불소급의 원칙을 위반했다라고 하는 문제를 아직까지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제3공화국 헌법이 시작되고 제5차 개정헌법이 시작되는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보시는 장면은 박정희 대통령이 5.16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고, 그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잡는 형태가 이제 드디어 3공화국 헌법의 출발을 알리는데요. 5.18 쿠데타 주역들의 사진을 한번 올려놔 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박정희 대통령의 여러분들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이제 차지철 경호실장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김재규 총에 맞아 죽을 때 함께 이제 죽게 되는 차지철 경호실장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이 3공화국 헌법의 출발을 역사적인 관점에서 좀 들여다보면 1961년 5월 16일 날 5.16 군사 정변, 소위 말하는 군사 쿠데타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이제 육군 소장입니다. 소위 말하는 투스타였는데요. 육군 소장을 비롯한 일부 이제 박정희 소장을 추종했던 군부 세력들이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이제 전국을 경랑으로 이제 몰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국의 계엄령이 선포가 되고, 모든 국회랄지 이런 정부기관들의 권한이 전부 이제 정지되거나 마비된 상태에서 국가재건회의라고 하는 명칭의, 오늘날로 따지면 약간 이제 국회랄지 국무회의의 성격을 띠는 국가재건회의라고 하는 것을 쿠데타 정부가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국가재건에 의해서 법률 만드는 입법,
그리고 재판을 담당하는 사법, 그리고 행정을 담당한 행정 업무까지 모든 권력이 국가재건회의에 집중이 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기억을 해야 될 게, 사실은 이제 이승만 정권이 붕괴를 하고 대한민국의 민주화의 봄, 그리고 진정한 민주주의가 꽃필 수 있었던 절호의 기회에 박정희 소장을 비롯한 일부의 쿠데타 세력이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그래서 우리나라가 다시 이제 암흑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박정희 소장이 군부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고, 그리고 그 20년 후에 본인이 이제 김재규의 총에 맞아 죽고 다시 한번 국가가 혼란한 상태에서 또다시 이제 전두환 소장이, 그때 당시에 전두환 소장이 또 한 번 군사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소위 말하는 12.12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다시 한번 군부 독재가 재현이 되는 이 역사의 비극과 아이러니가 바로 1961년 5.16 군사 쿠데타에서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그래서 역사의 교훈을 제대로 담지 않으면 그 역사의 비극은 다시 한번 우리 사회에 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던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찌됐건 이 국가재건회의가 만들어지고 1962년 12월 17일 날 이 새 헌법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2년간 박정희 소장을 비롯한 군부 쿠데타 세력이 군정을 실시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게 되면서 한국의 본격적인 군부 독재가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군부 독재로 만들어진 국가재건회의가 1961년 5월 18일 날, 그러니까 5.16 군사혁명 이후에 이제 이틀이 지난 상황에서 그때 당시에 장명 국무총리가 총리를 지내고 있었는데, 장명 국무총리로부터 정권을 이양을 받게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3차, 4차 개정헌법을 통해서 대통령제의 여러 가지 모순, 소위 말하는 앙샹레이즘이라고 하는 구제된 모순을 경험하고 의원내각제 정부 형태로 우리 헌법이 바뀝니다. 그래서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는 대통령이, 그리고 행정부의 수반으로서의 지위는 국무총리가 가지고 있었던 시절인데, 그때 이제 국무총리가 장면이었습니다. 이 장면 국무총리로부터 국가재건회의가 이제 정권을 이양받고, 소위 말하는 군사혁명위원회가 국가재건회의로 이름이 바뀝니다. 그러면서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의장을 장도영이 이제 의장을 맡게 되고, 부의장을 박정희가 맡게 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장도영은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국방장관에 역임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부의장은 쿠데타를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박정희 소장이 이제 부의장을 맡게 되는데, 이러면서 이제 6월 6일 날 전문과 4개장 그리고 24개조로 구성되어 있는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이라고 하는 법을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만드는데, 이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은 오늘날로 따지면 헌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최상위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명색이 헌법이 있는데 그 헌법보다 더 우위의 법인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던 배경은 이제 3.15 부정선거, 4.19 혁명을 통해서 이제 국가가 이제 극도의 혼란에 빠져 있었고, 뭐 반민주행위자 처벌, 그 다음에 자유당 정권의 부역자들을 처벌하고 정치 깡패들을 처벌하고 이런 극도의 혼란이 있어서 우리 군부가 이 혼란이 잠재워질 때까지만 이제 군부가 정권을 쥐고 있겠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게 국가재건비상조치법입니다. 그리고 이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을 가지고 이제 군부가 2년간 군정을 실시하면서 마치 헌법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것. 이게 소위 말하는 국가재건비상조치법입니다. 그러면서 이 국가재건비상조치법에 따라서 1962년에 헌법심의위원회가 드디어 이제 만들어지고, 이 헌법심의위원회에서 헌법 개정안을 만들고, 그 개정안을 공고하고 국가재건 최고회의, 오늘로 따지면 이제 의회의 역할이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쿠데타가 일어나고 계엄령 상황에서 국회가 해산이 되고 국회의 역할을 해야 되는 국가재건최고위원회가 만들어져서 국가재건최고위원회가 헌법안을 의결합니다.
그리고 1962년 12월 7일 날 국민투표로 이제 확정이 되고 이제 5차 개정헌법이 드디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뭐 그냥 우스갯소리로 표현을 하면 지금은 이제 사법시험이 없어졌는데 사법시험에 이제 헌법 과목 필수 과목인데 자주 출제되는 그 지문 하나가 요겁니다. 제3공화국 5차 개정헌법은 국회 심의를 거쳐 국민투표를 거쳐 확정된 최초의 헌법이다. 이런 이제 지문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사실 틀린 지문입니다. 왜냐하면 국회의 의결을 거친 게 아니고 뭐였습니까? 바로 국가 재건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국민투표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국민투표는 거쳤지만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던 헌법 개정안이 바로 소위 말하는 3공화국 5차 개정헌법입니다. 그래서 요 지문이 많이 나왔는데 그냥 요 부분은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3공화국 5차 개정헌법이 헌법적으로 문제가 없었던 개정 절차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헌법 개정이었다라고 하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제3공화국 5차 개정헌법이 만들어지고 이 헌법에 따라서 1963년 10월 5일 날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지는데 이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윤보선 이제 후보자가 낙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인 3공화국이 시작이 되었고 그해 11월 26일 날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었는데 이때 박정희 대통령이 만든 민주공화당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는 압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국민의 지지를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승만 정권 하에서의 이제 극도의 혼란들 그리고 군사 쿠데타 뭐 이런 상황들 속에서 뭔가 강력한 리더십을 가졌던 박정희라고 하는 인물이 우리 사회를 즉 한국 사회를 안정화시키고 경제 발전을 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국민들의 염원도 좀 담겨 있었고 또 하나는 암암리에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부정선거의 모습들 속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당선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그 박정희 대통령의 당선을 지금 제가 그림으로 채워왔는데요. 사실은 5대 대통령 선거 결과가 가까스로 박정희 대통령이 이깁니다. 뭐 사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470만 표 정도를 얻어서 약 46.6%의 득표로 1등이고 윤보선 대통령이 450만 표, 즉 45.1%라고 하는 약 1.5% 정도의 격차로 대통령이 당선되는데 사실은 이 1.5% 정도면 거의 뭐 그 재개표? 재검표의 요구가 있을 법한 정도의 수치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미국의 대선을 통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재검표 뭐 이게 재개표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혼란한 상황인데 이때 당시에는 이제 그런 걸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돼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이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제5대 대통령 취임식을 하는 장면을 제가 실어 놓은 사진입니다. 그러면 이 제3공화국 5차 개정헌법의 주요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이런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됐고, 그때부터 이제 한국의 또 한 번의 이제 민주주의의 비극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이 제3공화국 5차 개정헌법의 주요 내용, 특징을 살펴보시면, 국민의 기본권이 강화됐다라고 하는 특징을 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예를 들면 박정희 정부 또는 박정희 대통령과 그때 당시에 민주공화당이 어떤 헌법의식이 대단히 투철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의식이 투철해서 국민의 기본권 신장을 주된 목적으로 삼았던 그 개헌이 아니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사실은 그 민주적 정당성이 약한 정부일수록 뭔가 국민들한테 떡을 던져줘야 되는데 던질 수 있는 떡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그때 당시만 해도 한국 사회가 굉장히 발전한 사회 그리고 경제적으로 부가 있었던 사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국민들의 의식 수준도 높지 않았습니다. 물론 4.19 혁명이라고 하는 거의 1789년 프랑스 혁명에 가름하는 대규모의 어떤 민주 시위가 있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한국의 정치 수준과 한국의 민주의식은 그다지 높은 상황이 아니었는데 이때 이제
민족 정당성이 약했던 박정희 대통령이나 민주공화당 입장에서는 국민들한테 우리 정부가 비록 군부 독재 또는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시작된 정부 형태이지만 우리가 국민들한테 뭔가를 던져주겠다라고 하는 의식을 심어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기본권 조항이 강화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소위 말하는 인간의 존엄성 조항이 신설이 되게 됩니다. 인간의 존엄성 조항은 쉽게 말하면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그 행복할 권리를 갖는다라고 하는 규정이 이제 소위 말하는 인간의 존엄성 조항인데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어떻게 하는 게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가지는 거고 어떻게 하는 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면서 살 수 있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대안은 제시하지 않고 헌법에 이제 인간의 존엄성 조항을 신설해 놓음으로써 우리 한국 헌법은 굉장히 국민의 기본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이걸 이제 보여주고 싶었던 내용이고요. 양원제 국회가 만들어졌었는데 우리가 2공화국에서 근데 이제 다시 한번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단원제 국회로 즉 오늘의 모습처럼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사 하나만으로 구성된 단원제 국회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여전히 대통령제를 유지하는데 대통령은 딱 한 번만 더 할 수 있게끔 1차 해안에 중임이 가능하게끔 헌법을 바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2공화국 헌법에서 만들어졌던 헌법재판소를 폐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위헌법률 심사권은 대법원에게 그리고 탄핵심판권은 탄핵심판위원회로 넘겨주게 되는 내용이 바로 이제 이 3공화국 5차 개정헌법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헌법 개정을 할 때 소위 말하는 직접민주주의적 요소 중에 하나인 국민투표제를 헌법 개정할 때 반드시 도입을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고 여섯 번째는 강력한 정당국가화 경향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당적을 변경하거나 예를 들면 지금으로 따지면 더불어민주당에 있다가 무소속으로 나오거나 더불어민주당에 있다가 국민의힘으로 간다거나 이런 것처럼 당적을 변경하거나 해당 정당의 의원은 의원직이 당연히 상실되게끔 즉 모든 국회의원은 반드시 당적을 가져야 되고 그 가진 당적을 바꿀 수 없도록 굉장히 강력한 정당 국가적 조항이 만들어지고 무소속의 경우는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으로 출마할 수 없도록 만들어지는 강력한 정당 국가제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감사원과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신설이 되고 그 다음에 대법원장과 대법원 판사에 대해서 법관 추천회의의 제청 그리고 동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헌법 개정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이게 소위 말하는 제3공화국 5차 개정헌법의 주요 내용입니다. 근데 3공화국 5차 개정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이 굉장히 강화됐습니다. 그리고 직접민주주의 요소도 가미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어떤 헌법에 대한 또는 기본권에 대한 진지한 고민 진중한 고민들, 깊이 있는 생각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오로지 어떤 정권의 민족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렇게 국민의 기본권이 강화됐다라고 하는 내용을 살펴볼 거고요. 잠깐 쉬었다가 그러면 제3공화국의 두 번째인 6차 개정헌법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